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산인 지역의 문화재 인문학으로 일다를 담당하는 대구 한의대학교 김병욱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제 강연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많이 힘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방역에 노력하면은 코로나19는 빨리 종식될 것이고 도서관도 정상적으로 개관이 돼서 또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지난주에 했던 신종환 선생님의 강의에 이어서 과거고 과거 전체 주제는 과거인데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고산의 문화재를 통해서 이 고산 지역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산 지역의 문화재 인문학으로 일다였습니다. 시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문화재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2018년도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포스터입니다. 혹시 신종환 선생님이 할 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지 지역은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 만큼 중요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지 사람들은 많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지 하면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수성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이 고산 2동입니다. 그리고 고산 1동, 고산 3동 하면 조금 보태면은 거의 수성구의 반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는 곳이 시지 일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고산 또는 시지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포도밭이나 딸기밭 정도로 생각됩니다. 제가 시지를 처음 찾을 때만 하더라도 남부 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포도밭과 딸기밭에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고산과 시지는 아주 한적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한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농촌 마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남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을 거쳐갔습니다.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지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 시지 지구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저는 이곳에 자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대학 박물관 내에서 지표 조사를 하고 시굴 조사를 할 때 현재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셨던 신종환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영남매장문화재연구 지금은 영남문화재연구입니다. 그 당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바로 시지 현재 천마타운에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학회와 더불어서 연구원이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가 길을 갈 뻔했는데 저는 문헌사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결국 그거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시절에 이 시지역에 발굴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지와 상당한 인연을 맺었고 불과 10년 안 됩니다만은 결국 저도 시지 지역에 지금 이사를 와서 시지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향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시지와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오늘 고산 도서관에서 시지 문화재 인문학을 읽다 이런 강의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길의 인문학의 주제 선정에도 관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왜 시지라고 했을까? 물론 지난 시간에도 아마 시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시지라는 뜻은 지금 알고 있다시피
때 맞춰 도착한다는 뜻에서 시지라는 지명이 사용이 됐습니다. 왜 때 맞춰 도착을 해야 되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때 맞춰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대구를 거쳐서 또 부산으로 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로와 달구불 대로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국도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고 특히 숙박 시설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 맞춰 와야 여기도 하고 해서 시지라는 것이 됐고 나중에 여기에 시지원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지원이 있었던 것이 시지다. 이런 것이 오버랩되면서 나타났다. 그래서 시지라는 지명으로 굳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도를 보면은 사실은 이곳은 경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산의 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대구시 수성구 관할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지역은 전부 다 경산이었습니다. 직할시로 성격되기 전까지는 다 경산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지가 수성구로 넘어와서 지금은 됐고요. 그 당시 이 일대는 옥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고산 일대 또는 경산을 포함해서 옥산이라는 별호를 가지게 됐는데 왜 옥산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구슬옥자의 매산자입니다. 고려 말기 공양왕의 부인이 바로 경산 출신인 노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경산을 높여서 그 당시 지군사가 관장하는 군으로 성격을 시켰죠. 그래서 별호를 옥산이라고 했고 또 고지들로 보면은 사직단이 있었고 또 고산서당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산서당은 결국은 조선 후기, 중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또는 20년대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는 정말 여지없는 농촌 마을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헌상으로 제일 오래된 기억을 살펴보면은 역시 동국 여지 성남에 시지원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1481년에 발간이 된 동국 여지 성남에 오면은 시지원이 제현서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원이 이곳에 경산현청으로부터 서쪽 11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지원이 이곳에 있은 것은 원래 시지라는 지명이 있고 나중에 원이 들어서면서 시지원이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지라는 지명은 이미 시지원이 설치되기 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지 지방은 늦어도 15세기 전부터 시지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 쉬었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숙박을 하고 청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와서 청도를 거쳐서 이곳에서 쉬고 다시 서울로 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시지원이 있었는 것은 이 지역에 시지원인 거 분명히 보이죠. 그러다가 1601년에 대구부에 감령이 설치됩니다. 그러니 경상감령, 우리 대구에 경상감령이 있듯이 그 감령공원 남아있듯이 대구부가 감령이 설치됩니다. 그러고 나면 경산현은 대구부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대구 땅으로 편입돼 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구부 서면이 됩니다. 대구부 그러니까 부동면이 되죠. 대구부의 동쪽에 위치하는 곳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부동면으로 편제를 되다가 1607년에 다시 대구에서 경산현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산 분리될 때 이 시질 때는 경산현의 서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895년에
경산군으로 이 지역이 성격이 되고, 그러다 1914년에 행정구역으로 개편되면서 행정명으로 고산면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행정명에서 고산이라는 지명을 쓴 것은 1914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 해서 그 당시에 고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7월 1일 날 대구 직할시 성격이 되면서 이 시지 일대, 고산면 일대는 대구 수성구로 편입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국 여지 성란에 보면은 분명히 시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시지원이, 이 지명이 여기 보면 시지원 제현서 11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원이 이미 15세기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시지원이라는 게, 시지원이 뭐냐? 이거는 일종의 관청 건물입니다. 공공 건물인데, 이 일대를 발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대 초에 발굴을 오면은 지금 현재 경산 들어가는 입구에 이마트 있는 자리가 지형이 좀 구릉지대입니다. 그 높은 지대가 높은 곳에서 시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마트 자리가 대형 건물지가 발견이 됐고, 뒤에 중산지를 보다시피 그 뒤에 연못도 있던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나 위치로 와서 아마 시지원이, 다시 말하면 역원이 있던 자리로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편에는 생활 유적이 가능한 가마트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아마 중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사실은 살기가 좋은 곳이겠죠. 그래서 지금 또 그 지역에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럼 고산이라고 했을까? 여기 사람들이 왜 고산면 고산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산이 말 그대로 외로울 고자 매산자인데 홀로 서 있는 산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산의 형태로 있는 산이 지금 우리가 성동으로 알려진 곳에 있죠. 성동산이 원래 고산으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동산에 가면은 서당이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고산서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태계가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붙여준 이름이라서 이 지역을 고산이라고 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다시피 행정명으로 고산이라는 나온 것은 1914년 때부터입니다. 물론 그렇게 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고산면의 이름을 지나치게 고산서당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건 좀 더 문헌 자료를 천착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태계 선생님을 강조하는 것은 시지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시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토박이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전부 다 이주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산 또는 혹은 시지 지역의 애향심이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사실을 가지고 내고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산 일대 시지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국보나 보물은 이 일대에 없습니다. 다만 광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재, 그중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유형문화재도 지금 현재 대구시 안에는 있지만은 우리 고산 지역에는 유형문화재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기념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9호로 지정된 지성묘군이 있고, 지성묘, 흔히 말해서 보인돌입니다. 그 다음에 제16호로 된 사직단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고산농악이 제1호로 지정되어 있고 옥수농악이 제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속문화재는 없고 문화재 자료는 제15호로 고산서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고산 일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게 결국 무형문화재를 빼고나면 지성묘, 사직단, 고산서당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옥수농악이 해마다 공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옥수농악은 대구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옥수동에서 전성되는 농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옥수동은 1881년 7월 달에 옥수동에서 80년 대구로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주민들이 그 당시 한 130호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농사 짓는 장면을 가지고 농악을 만들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농악이 있습니다. 고산농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농악도 주로 지금 수성구 우리 현 행정구로 대흥동, 흔히 말하는 내환동에서 자생해서 전성되는 농악이 이 고산농악으로 사실상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직에 기념물은 지성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성묘, 그 다음에 사직단, 그 다음에 고산서당을 대표로 해서 이 문화재를 통해서 시지의 과거, 현재, 또 갑자기 미래를 조망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산의 고인돌, 뭐 한자로 표현하면 지성묘입니다만은 고인돌에 관한 것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이 왜 이 시지에 있었을까? 고인돌이 왜 시지에 있을까? 여러분 혹시 시지가 처음 택지로 개발될 지역에 약 한 30만 평 정도가 사실상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산국도변에 지성묘가 열을 지어서 있었다는 정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고분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지동, 신매동, 매호동, 옥수동, 사월동 일대에 지성묘와 고분들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다 보시겠지만은 이 지역 일대는 신석기, 구석기까지도 조금 올라가죠. 구석기의 자금, 신석기, 그다음 심히 청동기 문화의 주류가 이르는 것이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헌사학을 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는 크게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건 아마 지난 시간에 들으신 것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는 지성묘 또는 석관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됐죠. 특히 이 지역은 대규모 칠학지가 원형 그대로 발굴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칠학지가 발견됐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이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고산 일대 또는 시지 일대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지동, 그 다음에 석감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보죠. 산성, 가마터, 생활유적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고인돌도 아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고인돌은 사실상 거성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볼 때 이 지성묘가 가장 조밀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지성묘 분포가 조밀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성묘의 그 중심에 아마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를 고인돌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고인돌의 도시가 어디냐? 대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일본의 연구자들이 대구에 와서 특히 오늘날 이천동 일대에 고인돌을 발굴하면서 대구가 고인돌의 도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구 전역에 고인돌이 산재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수성구 상동부터 시작해서 가창 일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칠성도 일대까지 전체가 고인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많던 고인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대구가 고인돌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고인돌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 이거는 일제시대에 거의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하더라도 고인돌은 물론 침산동 일대의 돌을 가장 많이 써서 대구 읍성을 샀습니다만은 대구 읍성을 샀는 돌들도 일부의 고인돌이 깎여 나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고인돌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도로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 밑에 주춧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석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돌이 별로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 우리들의 문화의식 수준에서는 고인돌의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인돌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인돌이라는 말은 고인돌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지도 결국 그렇게 보면 거대한 고인돌이 있었던 마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 노인들의 그 정언에 또는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논이나 밭에도 큰 돌들이 열을 지어 고인돌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존재 형태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추측컨대 동쪽을 향해서 해 뜨는 방향을 해서 아마 줄지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는 추정을 해봅니다. 해가 뜨는 곳은 말 그대로 희망이 있는 곳이고 또 새로운 삶을 주는 방향이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해가 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음양오행설도 동쪽을 양으로 표현한 것이 결국 생명이 열려있는 방위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지 같은 경우에도 고인돌은 산 기슭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인돌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이 고인돌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우리 가까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흔한 돌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하나는 과학이 발달하고 또 고등 종교가 만연하면서 칠성바위에 비는 것 따위는 미신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바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위에 대한 신비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너무 급해서 바위에 비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너무나 바쁘게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시지 지역의 고인돌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인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를 비롯해서 화순, 고창 이 지역의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이 갑자기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의미가 되새겨지는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은 고인돌이 그런 것이구나. 저런 뜻이 있었구나.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참 소중하구나. 뭐 이런 의식들을 생각해서 고인돌을 단순한 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문화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적의 고인들을 보면 이미 가까이 있던 고인들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됐다는 거죠. 물론 거리로는 가깝게 있지만은 고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방역구가 생각나죠. 거리 두기는 2m, 마음은 가까이. 이제 우리 고인들에 대한 구호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와 고인들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서 고인돌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지 지역의 고인돌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성면은 모양에 따라서 탁자식, 바둑식, 그 다음에 개석식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화도에 있는 전형적인 고인돌, 탁자식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탁자식 모습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고인돌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이 탁자식입니다. 세계 어느 날 공통적으로 이 탁자식이 나타나고 그리고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개념으로 뭐 기념비적으로 세운 그런 형상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시신을 둔다면 이 돌사 여 밑에 지상에 시신을 안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면은 요건 작은 규모 정도도 한 30톤 정도 되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되죠. 오늘날 기계로 움직이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을 심고 심어 놓고 다시 흙을 채우고 밀어 올리고 난 다음에 흙을 파내는 이런 방식으로 고인돌이 축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한반도 북부의 형태는 이게 탁자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둑판식 고인돌입니다. 말 그대로 네모난 돌에 탁자를 받치고 있죠. 받치고 있는 고인돌 받치고 있는 고인돌 그런 게 고았다, 괴인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받침대를 놓고 탁치했는 거죠. 이런 것을 흔히 바둑판처럼 생겼다 해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침돌이 4개가 있어서 바둑판처럼 생겼다. 이 바둑판식 고인돌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고인돌의 양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탁자식은 세계의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바둑판식의 고인돌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가 드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바둑판식 고인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고인돌, 그러면 우리는 바둑판식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바둑판식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건 개석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석관묘를 하든지 뭐 하든 무덤을 하고 여기 그냥 돌만 얹어 놓은 거죠. 물론 요 밑에 잡석을 까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개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석식은 엄밀히 말하면 변형 고인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받침돌 없이 덮개돌이 땅 속에 있는 무덤 그 방을 그대로 덮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시지 지역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고인돌 형상이 바로 이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고인돌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인돌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영국이죠, 사실은. 영국의 있던 스톤헨지가 가장 전형적인 고인돌입니다. 스톤헨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 무덤이 일단 이 무덤방이 밑에 있는데, 이 무덤방에는 과연 사람의 뼈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뼈가 있을까 없을까? 실제 발굴에는 이 발굴을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사람의 무덤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청동기 시대를 생각해 보시죠.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흙은 산성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뼈가 오래 남아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혹 물가나 그러니까 강가나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곳이 있는 데는 사람의 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흙이 진공 상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부장품 같은 것도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적 유물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오래 남는 것은 사실은 진흙입니다. 진흙에 있으면은 뭐 엄청난 오래 기간에 그 공기가 차단되고 미네랄이 공급되기 때문에 사실 특히 늪지대 같은 데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있는 유적들은 오래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거는 없지 않느냐. 또 하나 우리가 이거 고인돌 하면 다 뭐 일반적으로 다 아닙니다만 이런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엄청난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있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지배 계급의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말 수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무덤의 돌을 이런 큰 돌을 움직여서 무덤을 조성하려면은 지금 상황에도 돈이 없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지배 계급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이 고인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지배적 권위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고인돌을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돌을 묻힐 자격이 없죠. 심한 경우에는 한 300톤 정도 넘기 때문에 고인돌은 발굴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인돌이 아까 신비를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고인돌에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신성한 힘이 과연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바위에 힘이 있다고 말하면은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만은 고대인들은 아마 바위에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 성격이 엄청히 강했다. 그게 바로 애니미즘이죠, 사실. 만물 정령 신앙입니다. 큰 바위나 큰 나무에도 분명히 정령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원시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에 대한 신비주의가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영국의 스톤헨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거성문화를 가장 단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뭐 스톤헨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영국 런던에서 약 한 서쪽으로 한 130km 떨어진 그 솔츠베리 그 평원에 있습니다. 요 높이가 보통 한 4m 정도입니다. 한 4m 정도 되고 무게가 20에서 한 30톤 정도. 거의 전체 거대한 원형의 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자세히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되죠. 이런 모습 원형을 이루면서 스톤헨지가 거석 유구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구조물이 왜 조성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계속 연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공격에 대한 방어 성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체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거주 공간, 주거지도 아닙니다. 성체도 아니고 거주 공간도 아닌 것은 지금 연구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살았던 생활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유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토기 파편 같은 것도 나타납니다.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어느 것도 이 지역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유적이 공간이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스톤헨지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공중에 매달린 돌이다. 스톤, 돌, hen지, 매달려 있다. 행거, 뭐 이런 뜻이죠. hen지, 행거, 매달려 있는 것의 뜻입니다. 고대 앵글로 섹션 언어로 스톤헨지가 고대 언어로 공중에 매달린 돌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수축의 기간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1901년에, 최근은 아니죠, 노먼 로키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번 밝혀보겠다. 그래서 밝혔. 요 스톤헨지 위치인데요. 런던에서 130km 서쪽으로 가면은 있는 요 위치가 여기. 저는 참고로 안 가봤습니다. 사진만 봤습니다. 영국에 간 적은 있는데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스톤헨지가 그저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를 한 사람이 노먼 로키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에 떠오르는 태양, 그 광선이 스톤헨지 하지에 떠오르는 그 첫 번째 탭이 스톤헨지의 중심부에 있는 돌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요 하지 일출인데 여기 중심부하고 같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반대편에 뭐죠? 동지 일모라고 같은 거예요. 하지와 동지 일출에 정확히 첫째 해 뜨는 첫 번째 햇빛이 딱 비치면 여기에 중앙하고, 그 다음에 동지 일몰이 마지막 빛이 여기에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재단이다, 천문과 관련이 있다, 뭐 신비스러운 종이다, 종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관측용이다 이런 쪽에 많은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그 시대의 천문을 관측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스톤헨지에 대한 그 구조,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한 연구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이 돌에 대한 신성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이 종교의식이 여기에서는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 자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돌에 어떤 신적인 또는 영적인 강림이 있지 않냐 하는 데서 여전히 신선하고 그런 것이 스톤헨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톤헨지가 가지는 의미나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가지는 의미나 같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근데 그 의미는 뭐 용도나 이런 건 다룰지 몰라도 뭐 그 원래 구조적인 원형의 그 밑바탕 흐르는 사상이나 염원은 아마 같은 것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도 CG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CG로 돌아오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80년대 고산 일대 지성묘가 고산 일대 국도변에 7군데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5군데 정도가 택지 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은 사라져 버렸고 일부가 이제 모아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는 2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곳인데 하나는 사월동 지성묘고 또 하나는 사월교회 뒤편에 있는 무덤입니다. 사월 보성 아파트 입구에 지나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월동 지성묘 이런 편말이 요게 들어가는 길목에 가라고 이렇게 깔리라 했는데 시 사람들은 잘 안 가죠, 사실은. 가면 지성묘 안내판이 있습니다. 지성묘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을 부른다. 이곳은 대덕산에 발현하여 옥수동을 거쳐 사월동의 남천과 합류한 신매천이 만든 부채꼴 지형의 아래쪽에 있다. 지금 신매천은 없죠. 옥수천과 무슨 천이고
전 하나만 남아있어요. 갑자기. 이들 뭐 현재 신메철의 북교에 4개가 부모가 있는데 옛날부터 칠성바위가 바로 바다의 그 바위의 신비성을 강조해서 칠성신앙을 빌었던 거죠. 우리 대구에 칠성동이 바로 칠성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칠성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7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고인들은 비록 무덤이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사월동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제가 그 가서 사진 찍으러 가보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걸 관심 있게 하려면은 이 CG 지역의 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은 다 엄마들이 찾아볼 텐데 숙제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수능에는 가끔 나옵니다. 청동기 고인들에 관한 얘기가. 이제 그건 커서 있네요. 지금 4월 보성하고 뒤편에 가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게 지성묘가 나와 있습니다. 지성묘가 나와 있죠. 사월동 지성묘는 원래 평지에 있었는데 이건 지금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약간 움푹 파진 곳이죠,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보성 아파트 가면은 있는데 요 보면 요거는 그래도 잘 나름대로 뭐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은. 양호한 편에 보장이 잘 돼 있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신호공장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그 담벼락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것으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위가 칠성바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칠성바위로 불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조성을 해놨는데 그 의미는 저기 하고요. 여기 지금 조성해놨는 여기 보면은 이 수종들이 있는데 원래 여기는 이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배수 잘 되고 이 밑에 지하에 지금 사실은 유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유구가 있으면 유구를 파괴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유구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수종들이 나무가 깊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퍼지는 이런 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체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은 이런 보존책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종도 좀 바꾸고 옆으로 퍼지는 이런 나무에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실상은 그걸 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저 4월 교회 뒤편에 있는 지성묘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성묘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묘직이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석 형태는 판석형 입체형입니다. 상석의 재질은 화강암이 대다수고 시지 일대 존재했던 여러 지성묘 가운데 한 것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데 대체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또 지성묘의 그 돌의 성질은 화강암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강암이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대덕산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무슨 고등학교 덕원고등학교 쭉 올라가면은 그 유원지가 욱수지가 있죠. 그때 올라가는 산에서 난 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보듯이 여기에 민묘가 하나 있고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요 민묘 비석이 있습니다. 요 비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해주오씨 모액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훈련은 판관, 훈련의 판관하면 종오품벼슬인데 그 종오품벼슬을 지냈던 김여원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 해주오씨가 묻힌 합장된 무덤, 요 비석이 그걸 말해주지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가 있다면 여기도 무덤이잖아요. 고대 무덤이고 또 후대 조선시대 무덤이 있는 전체 무덤에 또 무덤이 들어선 그런 형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명당일 수도 있겠죠. 정말 무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돌들은 그래도 그대로 보존된 이유가
좋은 자리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전면에서 바라보면은 여기에 민묘가 있고, 여기에 주석이 있고, 여기 6개가 여기 또 있습니다. 망주석이 있고, 이렇게 사흘교회 뒤편입니다.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름에 우연히 갈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일대가 지금은 요거는 지난주에 가서 찍은 사진. 여기 때 뭐 호박도 심어지고 채소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무덤하고 좀 별다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뭔가 개석식이죠. 개석식. 원래는 이 공장이 들어서 여기에도 2기가 있었습니다. 2기가 있었는데, 한 기는 땅속에 이 공장 지으면서 묻혀버리고, 한 기는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6기만 남아있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피수의 옆에 파도 심어 있고,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은 여기는 주인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땅 사유지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고인들의 대구시가 지정한 기념물인데, 이렇게 방치되는 느낌을 보면서 뭔가 좀, 수성구민이라면, 또는 시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른 건 뭐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은, 기류에 입문하기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실내기가 이 지성묘 위에 놓여 있는 것은, 그런데 여기 이제 버려진 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그 비료 포대 같은 거. 이런 거는 물론 뭐 시래기 설치하면 얼마나 좋으시고 밑에 더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이 고인돌을 생각할 때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시민의식이 좀 발달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에 이거 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미를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여기에 사유지라서 어떤 사유지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무덤이 이 무덤인으로 봤을 때 사유지 같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한다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좀 더 소중하고 후손들에게 묻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경산 사직단에서 사직단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명호동에 있었고, 비록 여기 지금 이것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명호동에도 시지동 다 있었고, 또 신매동 같은 경우는 그 신매 우방타운이 건립될 당시 그 택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인돌이 상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남대학 박물관인강에서 이 고인돌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회사 측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 공사를 뛴 주식회사 우방인데, 지금 없는 우방이 알아서 적법 절차를 따르겠다라는 회신은 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는 이 문화재 보호법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매장문화재 연구를 하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포크레인, 요즘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 기사들이 유물이 나오면 덮어버렸습니다. 그때면 덮어버리고, 만약에 들키다 하더라도 그 포크레인 기사가 파괴 책임자로 가면은 그때는 크게 문책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은 파괴자가 생기면 뭐 징역 10년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일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이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건설하는 자체가 곧 파괴였죠, 사실. 그러니까 개발이 곧 파괴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92년도 이 택지 개발하고 94년도 매장문화재 연구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연구원들이 생기면서 개발과 보존에서 갈등 관계 구조됩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재 보존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학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그런 계기가 바로 시지가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사월동에 있는 지성묘가 칠성바위로 불리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인돌이 신성한 힘이 있다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민간 신앙에 보면은 거북처럼 생긴 바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북바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빌면은 병을 고쳐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치성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칠성바위 같은 경우는 칠성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었다. 칠성은 뭘 주느냐?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또 화복을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믿어서 이 바위를 신성하게 하는 그런 우리 민간 신앙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네 먼 할머니들이 그 바위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것은 바로 가족들의 수명과 화복을 기원한 그런 것이 고인돌의 하나의 대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위 같은데 이 고인돌에 대한 발굴을 처음에는 사실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무덤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남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결코 유교적 윤리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게 보면 또 바위가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개발이라는 목적에서 바위를 드러내야 되거나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결국 남의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도시화, 산업화, 또 새마을운동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우리 고유문화 자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선이었지만은 지금은 다시 돌아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고산 도서관 앞에 고산 교회가 있죠. 앞에 신매교회가 있잖아요. 신매교회. 이 신매교회를 정축하기 위해서 발굴을 했는데 요 고산국도비나 여기에서도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돌은 현재 영남대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이 발굴을 하고 이걸 어쨌든 고인돌을 처리해야 되는데 영남대학 가면은 그 무슨 건물인가 옆에 고인돌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도 거기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가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죠. 지금 같으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 시지 지역은 선사 시대의 어떤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재가 바로 고인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힘든 우리의 생활 터전에 어떻게 보면 맑은 선사시대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경의와 신앙의 대상으로 살아남은 것은 고인돌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신비스러운 고인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의 돌멩이로 봐서는 안 된다. 돌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들의 삶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고인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원해 놓아도 결코 우리는 욕심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힘든 시절에 고인돌이 우리에게 힐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치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정말 소중한 장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장소로서,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고인돌을 바라보고 또 언제나 우리 곁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사직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